서울 땅이 그토록 무덥던 해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서양과 동양이 옛것과 새것이 서로 부딪히고 뒤섞이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온통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낯선 나라의 깃발이 높이 휘날렸고 남대문 밖 거리에는 서양 상인과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물줄기를 바꾸던 그 격동의 한복판에 평범한 하인처럼 보이는 한 서양 여인이 조용히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손탁이었습니다. 유럽의 먼 땅에서 태어나 여러 나라의 말을 배우고 오랜 세월 낯선 도시들을 떠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거나 그저 호기심에 찬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그녀를 러시아 공사를 따라온 하녀쯤으로 여겼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는 섬세한 손끝과 오래 익힌 우아한 걸음걸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인이 됩니다. 그것이 이국 땅의 냉엄한 법칙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손탁은 공사관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실록에 없는 이야기, 설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곡간지기 복실령도 함께 빌어드리지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마치 대포와 군함의 위험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엄숙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오갔습니다. 손탁은 차를 따르고 흩어진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를 하녀로 여긴 것은 조선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사관에서 일하는 서양 직원들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건방졌습니다. 무언가를 시킬 때면 이름 대신 손짓을 했고 그녀가 건넨 말에는 좀처럼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웃음을 머금을 뿐이었습니다. 두툼한 한복을 입은 급사들이 궁에서 나온 낯선 얼굴들이 그녀를 훑고 지나갈 때에도 그녀는 그 시선들을 그저 온화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어느 저녁 홀로 남은 방에서 손탁은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곱게 다듬어온 무언가를 정성껏 만들어 온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먼 곳에서 나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대답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밤은 그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가지 일이 그녀의 조선살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조선의 임금이 몸소 공사관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임금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방 안에는 러시아 공사와 몇몇 조선의 신하들이 무거운 얼굴로 둘러앉았습니다. 손탁은 홀의 뒤편에서 찻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득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사는 임금의 청을 무뚝뚝하게 일축했고 신하들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짙게 서렸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고 아무도 그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손탁은 은쟁반 위에 잔 하나를 올렸습니다. 잔 안에는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잔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녀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검은 물로 쏠렸습니다. 임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갈색의 액체에서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여 궁의 맛을 모르는 하녀가 잘못 내온 물은 아닌가
그런 의심마저 스쳤을 것입니다. 손탁은 임금 앞에 조용히 서서 잔을 올렸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그저 옅은 미소만을 지은 채로 그녀가 고개를 살며시 숙여 잔을 권하자 임금은 호기심에 이끌려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지근하게 데워진 액체가 입안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반짝였습니다. 손탁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씁쓸하면서도 깊은 향, 혀끝에 은은하게 감기는 중후함이었습니다. 임금은 한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하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존재를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에 검은 물 한 잔으로 손탁은 궁의 연회에 발을 들일 작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문턱의 발끝 하나를 겨우 걸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궁에는 500년을 이어온 법도가 있었고 그 법도를 지키는 이들은 서양에서 온 여인을 결코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서늘한 눈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궁중의 수라와 연회를 40년 넘게 관장해온 최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의 격식이라면 손끝 하나까지 꿰고 있는 사람이었고 궁의 오랜 질서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탁이 인사를 올리자 최상궁은 그녀를 아래 위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도를 모르는 손이 어찌 이 궁의 상을 차린단 말이냐. 손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은 동시에 또 한 사람을 넘어야 할 벽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하리라는 것을. 궁에 발을 들인 뒤로 손탁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땅의 말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말은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어려웠습니다. 소리 하나하나가 낯설었고 같은 말도 상대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손탁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단어를 하나씩 걸러 담았고 밤이면 촛불 아래에서 그 소리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남대문 밖의 선교사들을 찾아가 발음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그녀는 신하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궁 안 여인들과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얻자 그녀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손탁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그저 차를 따르고 상을 보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서양에서 온 사절들과 조선의 임금 사이를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이 서양 사절을 맞을 때 지켜야 할 예법을 하나하나 정리해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은 어떤 인사를 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 서양의 관습과 조선의 격식이 부딪히지 않고 어우러질 수 있는 지점을 세심하게 짚었습니다. 처음에 궁의 사람들은 서양 여인의 조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실제 자리에서 쓰일 때마다 그 쓸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손탁은 경운궁의 어느 정자에서 임금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임금은 그녀에게 먼 나라들의 사정을 이것저것 물었고 손탁은 자신이 아는 한도에서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녀가 유럽의 황실 문화와 외교관들의 관습을 풀어 설명하자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옅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손탁은 비로소 이 나라가 처한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조선은 마치 세계라는 거대한 바다에 홀로 던져진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키를 준 임금이 얼마나 깊은 고독을 견디고 있는지도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조용한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신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탁이 궁 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넓혀 갈수록 그녀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길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손탁은 임금에게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곧 있을 큰 연회를 조선의 격식과 서양의 방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자리로 꾸며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상 위에 서양의 그릇을 함께 놓고 두 세계의 손님이 한 자리에서 편히 어울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말이 궁에 퍼지자 최상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이 궁의 상차림을 이제와 서양 여인의 손으로 어지럽히자는 것이냐. 법도가 무너지면 나라의 품격도 무너지는 법이다. 방 안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손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법도 위에 새로운 손님을 모실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두 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습니다. 그날의 대립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첫 번째 구름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마침내 큰 연회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 나라의 사절단을 맞이하는 자리였고, 임금은 그 준비의 총책임을 손탁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외교 역사에서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손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회장의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조선의 전통 음식과 서양의 요리가 한 상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궁리했고, 사절들의 입맛과 조선의 격식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녀는 여러 나라의 공사관을 부지런히 드나들었습니다. 서양 손님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자리 배치를 편안해하는지 직접 묻고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지런함이 그녀를 향한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최상궁은 손탁이 서양 공사관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궁 안에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서양 여인이 궁의 사정을 몰래 바깥으로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회를 핑계로 공사관을 오가며 조선의 안살림을 외국에 넘기는 첩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에는 마침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가 덧붙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온 한 상인이 손탁에게 조선의 지도를 몰래 구해달라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탁은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을 위해 일할 생각이었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이 땅을 팔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상하게 뒤틀려 전해졌습니다. 손탁이 외국인과 은밀히 지도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로 둔갑한 것입니다. 거절이 밀담이 되고 결백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살을 붙여가며 궁 안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이윽고 그 소문은 조정에까지 닿았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나서서 서양 여인에게 나라의 큰 연회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아뢰었습니다. 첩자로 의심받는 자가 어찌 임금의 손님을 맞이하는 상을 차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손탁을 연애의 총책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임금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조차 이번만큼은 쉽게 그녀를 감쌀 수 없었습니다. 소문의 편에는 500년의 법도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함부로 손탁을 두둔한다면 그것은 곧 신하들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고 말 터였습니다. 그날 밤 손탁은 처소로 사람을 통해 한마디를 전해 들었습니다. 연회가 열리기 전까지 몸을 낮추고 궁의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감싼 말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손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바람이 스산하게 지나갔고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그려온 연회의 배치도는 책상 위에서 소리 없이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밤 손탁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그녀는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할 때에도 웃었고 냉대받을 때에도 예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소의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이 땅에 도착하던 날 밤과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나는 왜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돌아갈 고향은 너무 멀었고 이곳에 그녀를 진심으로 붙잡아 줄 사람은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땅에서 그녀는 결국 이방인일 뿐인가? 아무리 다리를 놓아도 그 다리 위를 아무도 걸어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오랜 세월 삼켜온 외로움이 그날 밤 조용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그곳에는 궁과 처소를 오가며 손탁의 곁에서 일해온 조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빨래를 돕고 밥을 짓고 손탁과 한 상에서 김치찌개를 나누어 먹던 이들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손탁은 언제나 그들과 같은 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고 곳간에 쌀이 떨어져 간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든 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손탁님이 어떤 분인지요. 이 궁에서 저희 같은 것들과 같은 상에 앉아 밥을 나누어 주신 분은 손탁님 뿐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나라를 팔 리가 없지요. 저희가 아는 것을 아뢰겠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저희는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손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람을 가르지 않고 대해온 그 마음이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던 그 태도가 이제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손탁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한 잔의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래도록 정성껏 대해온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손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배치도를 펼쳤습니다. 창밖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그 어둠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물러나라는 압박은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탁은 도망치는 대신 바로 그 연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숨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신하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첩자로 의심받는 여인이 어찌 임금의 손님을 맞이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손탁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만들어 온 것들을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서양 사절을 맞는 예법을 정리한 문서들, 각국의 관습을 세심히 기록한 종이들. 그 어디에도 나라를 팔아넘긴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조선의 손님 맞이를 어떻게든 격조 높게 하려는 정성만이 빼곡히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탁은 영국 상인의 일을 잇는 그대로 밝혔습니다. 지도를 구해달라는 청을 자신이 어떻게 단호히 거절했는지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의 증언과 함께 조용히 풀어놓았습니다. 거절이 밀담으로 결백이 증거로 뒤바뀌었던 그 소문은 사람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손탁을 향하던 의심의 눈길들이 하나둘 부끄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굳은 얼굴로 서 있던 이는 최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사히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손탁은 홀로 남은 최상궁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잔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이었습니다. 지난날 임금의 마음을 열었던 바로 그 검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뜻이 전혀 달랐습니다. 상궁마님, 손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궁의 법도를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법도를 지켜오신 상궁마님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500년을 이어온 그 자리에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한 줄기 더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잔 드시겠습니까? 최상궁은 오래도록 그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궁의 법도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손이 아주 천천히 잔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낯선 향기가 그녀의 굳은 마음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한 모금을 넘긴 최상궁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아온 벽에 마침내 작은 틈 하나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임금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손탁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격을 존중하면서도 세계의 맛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마땅히 그 공을 기려야 할 것이요.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손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녀 취급을 받던 지난날의 기억이, 그날의 무시와 냉대가 이제는 그녀를 원망이 아닌 너그러움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시작된 이름 없는 여인의 길이 마침내 이 나라의 한복판에 조용히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손탁은 오랜 꿈 하나를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과 서양인이 임금의 궁과 세계의 대문 앞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녀는 정동의 한 기와집을 얻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선의 귀한 손님도 먼 나라에서 온 손님도 하룻밤을 편히 머물다 갔습니다. 응접실에는 조선의 도자기와 서양의 유리잔이 나란히 놓였고 벽에는 넓은 세상의 지도가 걸렸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법한 것들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자 오히려 그곳에는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응접실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탁은 그 사이를 오가며 조용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세월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곳곳에 새로운 불빛이 들어오고 낯선 탈것들이 시가지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고 손탁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숨 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흰 서리가 내렸고 걸음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한 그녀의 마음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손탁은 정원의 오래된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며 땅끝까지 스며드는 그 광경은 몇 번을 보아도 늘 경이로웠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조선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앉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가 가장 힘들던 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려 주었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흐른 오랜 세월이 그 고요한 침묵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손탁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천천히 한 잔의 커피를 내렸습니다. 조선의 닭이와 서양의 도구를 나란히 놓고서였습니다. 은은한 아침의 향이 온 집안을 가만히 채웠습니다. 그것은 본디 먼 이국의 향이었지만 어느새 이 땅의 아침과 하나가 된 향이었습니다. 손탁은 그 향을 따라 마지막 한 모금을 내려 창가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낯선 땅에서 무시받으며 시작된 그녀의 길은 이제 그녀가 디딘 모든 발걸음 위에 자라난 한 줄기 꽃길이 되어 이곳에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그녀가 남긴 향기처럼 오래도록 이 땅의 골목과 궁궐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잔잔히 남아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없었으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되살아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근심 거치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서령과 복실령이 두 손 모아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